안녕하세요. 40대인데요. 채널을 애청하는 자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내보일 때, 기쁠 때는 엄지손가락을 내드러내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을, 또 어떤 손가락은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지를 끼는 손가락도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자식이든 아니든 마음속으로 특별하게 여기는 자식이 있다면 그들을 더 도와주고 싶은 욕망이 더해지는 법이죠. 저도 무슨 이유에서 그 마음을 이해는 안 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측면에서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사연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손가락 같은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총 3명의 자녀를 낳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가 20대 후반에 있을 때의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때 친한 친구와 함께 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뒤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서 모여서 노는 것을 보니 어떻게든 가보자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취해서 마음이 혼미해지기도 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동행하기로 했죠.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사람이 결국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있을 줄 알겠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딱 그 노래야. 아십니까?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야 돌아온 사람이에요. 딱 그 노래 말 그대로 색감을 남편이었어요. 몸도 좀 두툼하고 눈썹도 짙어서 얼핏 보면 조금 무서운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보고 조금 망설여서 도착한 술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앉았어요. 그러나 다들 술이 들어가서 시끄러운 자리에서 손에 사이다 하나 쥐고 중이었어요. 간간히 웃기는데 무언가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겉과 속이 매우 다른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빤히 쳐다보니까 남편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히라시 씨가 민철이 너무 신기하게 보이시죠? 얼굴과 몸은 흑곰인데 속은 햄스터나 다름없어요. 이 친구는 포크레인 운전사인데 최근에는 바깥에서 많이 작업해서 이렇게 충만해 보이네요. 아무런 연결 없어도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군요. 정말 그대로 그러더라고요. 겉으로는 거대한 야수처럼 보이지만 속은 매우 작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3번째 만날 때 역시 남편이 손을 덜덜 떨면서 제게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웃긴데 재미있기도 했어요.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따로 만나다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만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어떻게 앞에서 모든 제가 원하는 걸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이었죠. 어떤 때는 너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찬성 같더라고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모습이었지만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미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암묵적으로 결혼도 생각했던 4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임신을 먼저 하게 되었죠. 저야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왔기 때문에 둘만의 신혼을 가지 못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했습니다. 제 자취방에서 남편이 사온 선지국을 함께 한 것 같아요.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무심코 숟가락을 놓아버렸어요. 아, 맞다. 나 임신했어. 국물을 떠서 드시려고 말했더니 남편은 정말 마치 드라마 한 장면처럼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누군가에게 깜짝 놀라운 말을 하면 서운하지 않겠다 생각했죠. 남편은 입을 벌리며 대역주 같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라. 내가 너무 위험해. 너 아직 어리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게 돼서 죄송해. 내일 모레 30인데 어리게 봐주는 건 고마운데 입을 떨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도 때가 됐다. 민철이랑 나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 날 데려갈 사람이 히라뿐이야.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응, 대체로 하늘에서 축복이 빨리 내려왔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히라야, 너가 원하는 결혼식을 준비할 수도 있을 거고 신혼 시기를 길게 가지고 싶다던 예전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 이미 결정된 일이 있긴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알겠니? 우리 아이가 희라의 성격을 물려받는다면 좋겠어. 남편은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지만 저 또한 동의했어.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일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때가 있어. 넘어가는 성격이 편하다. 남편은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맞추고 신경 쓰느라 제 남편이지만 좀 성가신 성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나서 늘 남편의 성격의 근원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부모님을 만나러 간 날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시어머니는 세련되고 나이에 비해 굉장히 잘 유지하시는 분 같았어요. 꾸며내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았고 목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부분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말이 적으시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람이 가볍지 않고 신중해 보였어요. 결혼 전 어떻게 지내셨는지 신혼, 여행은 국내로 가기로 했다. 부모님은 어느 동네 사시나 등등 처음 시댁이 될 집에 가서 할 법한 질문을 듣고 조금씩 대답을 했어요. 이미 남편에게서 시아버지께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었어요. 시댁이 어느 정도로 금전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신혼집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다만 우리는 모은 금액으로 살자고 합의했지만 신혼집에 전세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띵동하고 현과 몸 베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업무 시간이어서 밖으로 나가신다. 현관에서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 우리 장남이 어쩐 일이야? 바쁘신 양반이 말도 없이 나가셨다가 오늘 민철이 신부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중간에 나가셨어요. 금방 들어가 봐야 돼요. 아유,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세요? 우디 사장님은 정말 바쁘시다니까요. 되게 갑작스러운 손님은 직접 접대하시는 남편의 형이세요. 남편이는 3살 위에 형이 있는데 먼저 들은 바에 의하면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성공한 사업가이시라 시어머니가. 반응이 그렇게 요란해서 나는 놀랐는데 그 환영이 어째 끝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 손님은 저구이기도 하고 또한 첫 인사를 하는 만큼 주인은 제 남편과 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주님께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대화의 주제는 전적으로 아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변해버렸어요. 희라 야땡 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딱히 라고 대답했죠. 어머, 이 아이가 젊은 탓인가 아직 투자펀드에 관심이 없나 봐요. 우리 장남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신생회사 중에서 고객수가 가장 많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것도 없어요. 단지 작은 투자자문 회사일 뿐이에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있죠. 아여, 우리 장남은 너무 겸손해서 파리. 좋은 자세는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남자는 겸손해야 해요. 오만하지 말고 100번 아니 1000번 아니 동물음이 형용사, 부정의 의미로 쓸 수 있는 한글 말이에요. 그래요, 미시 아버지와 나, 그리고 우리 장남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고객이자 투자자였어요. 큰 결심을 내리고 한 번 투자를 잘 했지요. 그때 거의 모든 현금을 쏟아부었어요.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으면 투자조차 안 했을 거예요. 전 직장에서 배운 만큼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2년 전에 결혼한 우리 맏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그런가 보니 맏며느리 효과가 나왔네요. 키도 키 있고 용못 멋지게 생겼어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두 분 다 키 크시고 용모도 멋지셔요. 뛰어난 서인 두 손자 모두 아주 잘 생겼을 겁니다. 동생 내가 먼저 임신했으니 어찌 1등 했네요. 아버님께서는 4명째나 되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선호했을 텐데요. 민철 씨가 그랬다고. 아, 그렇군요. 요즘 어느 누가 먼저 아이를 낳고 동생이 나중에 낳나요? 다 낳을 때는 마지막에 낳는 거죠. 기가 막혀요. 처음 며느리 앞에서 인사할 때 아버님은 자랑만 쏟아내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네요. 맏며느리 자랑에 심지어 먼저 임신했다고 은근히 눈치를 채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한다면? 투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지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고깃집 페리, 운전, 대리주차 등 다양한 직업을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하고 여름에는 워터파크에서도 일을 했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며 돈을 모았는데 장남인 아주버님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투자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둘째 아들이 결혼 상대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등장한 장남을 챙기고 말이죠.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가장 어리둥절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이 모든 것이 마치 항상 있었던 일상인 것처럼 조용히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거나 가만히 허공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짜증이 났을 때 내가 입을 열었을 때에도 맞장구를 쳐야 했죠. 남편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은 모두 시부모님이 장남인 아주버님과 차별을 받아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요. 둘째 아들을 완전히 뒷전으로 하고 그냥 장남으로만 취급하는 사람은 어릴 때 어느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자존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 모든 관심을 형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소심해지게 됐다고 해요. 이제 남편 성격의 정체를 알게 되어 나는 씁쓸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형과 차별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슴이 아팠겠군요. 남편이 받아온 대로 부모님에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더 슬프네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좋은 아들인 남편의 모습은 그저 본인을 바라보지 않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는 몸부림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조심스럽게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그냥 익숙해. 부모님한테 이등인자로 사는 건 칭찬해주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도 본 쓰는 것도 다 형이 우선이긴 하지만 나도 그렇게 부족한 점 없이 잘하겠다는 이야기로 불평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형은 부모님이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기도 했고 민철 씨 두 형이 받은 만큼 지원받았으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형만큼 지원 받아본 적도 없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것도 많은 말이에요. 내꺼 그러고 보니까 형이 결혼을 빨리 해서 다행이에요. 진짜 형이 결혼 안 한 상태였으면 나도 결혼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형아가 곧 위하라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야. 당신이 부모님에게는 2등 자식이 될지 모르나 나랑 이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는 1등 남편이 되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보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본인이 제일 힘들고 아플 텐데도 웃으며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물론 지금 남편이 하는 일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1등을 정해놓은 것 같이 정말 본인의 한계로 느껴져서 안타깝네요. 분명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이 정도로 해주셨으니 딱 그만큼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가장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항상 남편이 뒷전이 되는 게 어때서 싶어서요. 다르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주는 아내로서 그런 자식들을 남편에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이 어떠한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차별하는 시부모님은 며느리인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상견례부터였어요. 그날은 참석한 아주버님이 부인과 함께 대동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시부모님은 모든 관심이 아주버님대로 가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초반에 장남과 맏며느리 자랑을 조금만 하시고 넘어가셨어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그래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화장실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한 후 칸에서 나오는데 화장실 세면대 쪽에 형님이 계셨어요. 형님은 이미 화장실에 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냥 눈치만 채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요. 형님께서 손을 씻고 계시던데 형님 옆에 서서 물을 트는 도중에 대뜸 제게 물을 쏟았습니다. 동석 씨께서 제가 결혼 전이긴 하지만 그냥 동석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셔서 편안한 대로 하세요. 그래도 제가 동석 씨보다 2살 많다고 들었으니 존댓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동석 씨, 아버님이 신혼집을 주신다고 하셨다는데 거짓말이라고요. 신혼집을 해주신다니 안 돼요. 아버지가 전세금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처음에는 전세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셨는데 결국엔 매매까지 해주셨어요. 초기에 매매가는 10억 정도였는데 2년 사이에 값이 훌쩍 올랐어요. 그곳은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동서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형님께서 제게 말씀해주신 정보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2년 전 전세금 2억을 지원하고 장난삼아 말한 것이 아닌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기뻤던 건 형님의 표정이었어요. 분명하게 남편과 부모에게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형님이 다시 손을 내밀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아버님께서 건물을 가져가신 것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장난일 뿐이라고 알아주시잖아요.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라서 우리는 그로 인한 형제 사이의 감정 충돌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형님이 미처 묻지 못한 내용까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고 저는 형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으면서 말을 건네고 페이퍼 타월로 손을 닦으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방으로 되돌아가니까요. 당시 아버지가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입점한 상점이 몇 개인지 같은 내용을 언급하셨죠. 우리 부모님께서 건물을 운영하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 뒤를 따라 형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저를 보시며 이렇게 단단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딸이 걱정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건물은 시아버지의 것인데 내 건물이 아니라는 말이었죠. 게다가 그 건물은 결국 아주부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방금 형님이 아버님은 예전 사람이시어서 모든 것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하셨다. 며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당 텍스트는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더 읽기 쉽게 수정된 문장입니다. 제 해말이 3년 동안 순식간에 침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형님의 눈빛에는 경악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 사이를 흩어놓기 위해 혁을 잘못 썼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앞에 있는 것을 빠르게 삼켜버리시고 시어머니는 민첩하게 문제를 제 속에 감춰버리셨어요. 아주버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형님을 보시며 남편의 놀라는 눈으로 나를 심하게 쳐다보셨죠. 나중에 남편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놀라고는 했지만 어딘가에서 해품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날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시댁에서의 제 위치는 2등 자식의 아내일 뿐인 겁니다. 2등이라는 자리에 행복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몰라서 형님과 비교될 게 없을 테고 뭘 어떻게 잘한단들 눈에 차지도 않을 겁니다. 그걸 잘 알면서도 그냥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할 마음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그냥 상황에 맞게 할 말을 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분명 속이 벅벅 긁혀질 텐데 화병까지 생길 수는 없죠. 그런데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우리 시어머니께서 인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이에게는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 하는데
무관심보다는 오히려 헐뜯으려는 목적으로 갖는 관심이 사람 속을 뒤집을 수 있다고요. 제 결혼식 날 식장에서는 그 자리가 아주버님과 지인들을 위한 침묵의 장으로 활용되었더군요. 사업에서는 친분이다라고 했어요. 말인데요. 주인공은 분명 내 남편이랑인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한 지 오래된 많은 명절에 저는 이미 만난 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기어코 쟤를 불러 아주 신모로 활용하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시댁 현관에 무거운 몸을 뒤뚱거리며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곧장 주방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리가 아프냐고 물으시더니 그 다리로 바닥에 쭈그려 앉는 것이 어려워 보이니까 여기 식탁에 다 준비해놨다고 하시며 여기 앉아서 붙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손에 뒤집게 차를 척하시고 주방을 홀랑 빠져나가셨죠. 참나,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저를 바로 불러와 소파에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할 테니까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일부러 거실로 가면 저보다 훨씬 납작하고 깜찍한 대체와 가벼운 체격의 형님이 거리 마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또한 맏며느리한테 어떤 음식 먹고 싶은지 물어보는 시어머니가 있었죠. 이러한 광경을 본 나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겠다고 말하고 남편 대신 모든 일을 전복하게 두면서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계속해서 생각해보니 더욱 화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임신 중인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명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장난치듯이 마음껏 놀게 하면서 소파에 앉혀둔 채 이들이 꼬고 빨며 노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에 작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 가진 진통을 표현하면 속민이 달아이기를 평가해 주시겠어요? 진통이 왔어? 중의적이진 않고 진짜 진통이 아니라는 것을 흉내내며 쓴소리 내고요. 나 진통 왔다고 하고 신속히 탈출하자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기 전에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여부와 같이 다를 수 없어. 진통하고 있다는 것 같아. 남편은 뜻밖의 시작된 연극에서 당황하여 숨소리가 달라 올라갔고 제가 내린 소리를 듣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제거했고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시댁을 떠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시댁에서는 그냥 자궁수축이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저는 매번 이런 방식으로 시댁과 대면을 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시댁에 가면 늘 변함없는 살림과 며느리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뒷전이 되고 그 후에 둘째 아들과 막내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에 대해 많이 수다가 나왔다고 뭐라고도 하셨습니다. 처음 딸을 가졌을 때까지 너무 오래도록 다니지 않았다. 시댁에 들르게 된 적이 있어서 혼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을 초대해서 수다를 떨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인사를 하니 친구분들이 새로운 대화 주제로 등장한 제게 화색을 띠시며 말씀하셨어요. 앞에 계신 둘째 며느리가 예전에 결혼식에서 뵌 적이 있는데 이젠 달라 보인다며 축하의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가 내가 금술이 참 좋아서 이번에 세 번째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제가 내가 물론 너희처럼 첫째 아들이 빨리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친구분들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웃음소리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국은 무슨 애국이에요? 여유롭지 않은 살림에 나줄 줄 아쿠. 이름 그만둬서 다시 시작도 못해 아주 골치 아파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칭찬이 듣기도 싫었는지 이렇게 초를 잡아서 그녀를 헐뜯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하셔서 두둔을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저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마치 한 맺힌 사람처럼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맏며느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걔는 하드웨어가 생각이 깊고 현명해서 그냥 냅다 놔치도 않잖아.
사람이라는 때가 있으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요. 윗물이 얼마나 깨끗하건 무슨 소용이냐. 아니 자식이 그 중요한 걸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대단한가? 세태를 그냥 한 뭉텅이처럼 가지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잘 자라면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일이라고 뭘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고, 민소매야 왜 그래? 어떻게 됐든 둘째 며느리랑 둘째 아들이 생각 없이 낫지 않겠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죠. 뭐니 해도 잘하는 게 좀 힘들어요. 어려운 것 중에 자식 키우는 게 그렇죠. 원래 애들 나이 차이가 작을수록 질투나 시샘은 더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제가 애들 차별 안 하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누군가는 장남이라고 차별하고 어디선가는 아들이라고 차별하는 것이거든. 누구든 막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 남편과 저는 어머님 덕분에 자녀 차별이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고 있어요. 이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성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솔직히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보기 싫었지만 어떻게든 예언이 끊어지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겠죠. 남편은 제게 자신의 경험을 전해들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그렇게 말했거나 시댁에 방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려던 날이 장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던 때에 시댁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래 시아버지께서는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무신 채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오셨고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머물다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이 충격이었고 당연히 시어머니에게도 그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몇 차례 혼절하셨고 일주일에 5kg나 살이 빠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어머니는 몇 달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생활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사회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모셔오자는 상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 흔쾌히 본인이 함께 살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장남이 암에 걸리면 누가 무엇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의외했어요. 아버지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인 것 같았지만 그만큼 부모님에게 감사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함께 살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기꺼이 본이 모신다니까 좀 놀랐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형이 본인 생각보다 계산적이고 냉혈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뭔가 그렇게 의외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받아 먹은 것도 많은 사람이니까 더 어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고 봐요. 평소에 차가우면서 칼 같은 사람이 한번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면 사람들은 달리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사랑으로 맞이하며 장난을 같이 해 사시다 보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겠죠. 걱정할 일이 줄었다고 말해야죠. 하지만 저희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냥 속이 좋은 남편이 사고를 친다거나 망치는 것이 있었죠.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잠수를 퍼뜨려 망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화가 많이 나기도 했어요. 물론 사람을 잘 믿고 착하고 순한 남편의 모습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성격이 이러한 역효과를 낼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미안해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나쁜 일련을 가벼이 한 친구가 싫어지기도 했죠.
그때 우리가 잘못된 보증으로 갚아야 할 돈은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들 둘은 초등학생이고 막내딸은 아직 유치원에 다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큰 돈이 갖고 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당신에게 나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지 않을까? 근데 당신은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셋인 것을 고려해봐. 만약 이 상황을 해결할 책임감이 당신에게 있는 거라면 자존심도 과거의 감정도 중요하지 않아. 어머님에게 한 가지 부탁할게. 그것은 바로 어머니에게 한 번만 맡기겠다는 거야. 당장 우리가 3,002년 어디서나 기갑자고 또 빚을 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딸린 자식이 몇인지 이 집을 팔 수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머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우리를 이 상황에서 꺼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님뿐이에요. 남편은 제 말에 쉽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알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나를 차별해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은 부모님께 다시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 꺼려진다고요. 하지만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각에 남편은 각자의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참 순진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를 만나 베로나에 가서 남편은 늦은 저녁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아주 칼같이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허허, 내가 나더라. 한심한 자식이래. 너한테 투자를 안 해서 다행이라고 알아서 아뢰하니 마누라 유예시켜라 하면서 진짜. 그래서 내가 형 처음 취업했을 때 뽑아주신 자동차 값이 지금 내가 부탁하는 돈보다 많다고 하니까 그만큼 네 형은 보답해야 한다는 말이래. 진짜 비참하다.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래. 저는 그때 남편에게 시어머니께 부탁드려 봐달라고 등을 떠도록 하는 행위는 마음이 아프게 만들어요. 후회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차라리 다른 곳에서 빌렸어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느낌이겠죠. 남편을 불구덩이에 넣어 밀어넣은 셈이었던 것 같아요. 웃기지만 시어머니의 말대로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고 친정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돈 문제보다는 남편의 내면에 사연이 계기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보다는 벼랑 끝에서 서 있는 자식을 너무 쉽게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모습이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 따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거나 기념일에 찾아가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그런 일이 있고 약 17, 18년이 지났을까요?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매우 정신없이 살았던 이 시간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흘러갔다고요. 손이 구멍난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곡괭이 모래가 쏟아져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렇게 분주하게 살면서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예전에 일하던 친구의 카페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근무 종료 시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카페 안에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현관에는 못 본 신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와 멀찍이 마주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큰 가방 한 개와 트렁크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더욱 놀랐던 건 태어난 이후 맨처럼 한 적 없던 남편의 환한 얼굴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 그런 주름이 잡히기도 했나 싶을 정도로 인상을 잔뜩 쓰고 앉아 있었어요. 대체 누가 남편을 그렇게 화나게 했는지요? 남편과 마주 앉은 상대방의 뒷모습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발을 움직여 더 곰곰이 살펴보았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남편을 분노에 떨게 한 손님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한 것 같았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솔직히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풍성했던 머리숱은 거의 반 정도가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살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절대 예전과 지금을 보고 같은 사람으로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이러한 가방을 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숨막히는 적막감을 조심스럽게 깨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어떻게 오셨죠? 제 말에 남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직접 말해보세요.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는 둘째 사오신 이유가 뭔지. 싸늘한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드디어 입을 여시더군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그저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남 아니 큰애네서 그간 잘 지냈다. 잘 지내는데. 몇 년 전에 글쎄, 큰애가 네 아버지 건물을 보니 명의로 이전하자고 하더군나.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 걸 끼고 있어봤자 신경 안 쓰일 거라고 본인이 관리 잘하고 엄마 꼬박꼬박 돈 드리겠다고. 나야 그땐 어차피 나 죽으면 큰애가 가질 거니까 뭐 문제가 있겠냐고 했다. 근데 올해 초에 내가 암인 걸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 며느리를 따라간 건강검진센터에서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래도 오래 살았지. 다 명대로 사는 거 다 하고 생각을 하려는데 해며느리, 걔가 글쎄 아픈 사람하고 같이 살기 힘들다고 했어. 나쁜 사람도 같이 있으면 병이 된다고 하더라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든 아니면 방 하나 구해 이제 따로 살자고 정말 피가 거꾸로 썼는데 미리 큰애가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다. 그래도 그 여자는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그 놈이 지 마누라 되는 거야? 말이 맞다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부양을 받은 것도 어머니께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내가 보낸 세월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알아서 짐을 정리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나와버렸다. 더 이상 돈이 있고 뭐 빼먹을 건 없을 때만 부모님이 지급하는 것은 자식 같은 집에 있기 싫어서. 근데 내가 어디를 가든 민철아, 네가 나한테 서운할 테지만 그래도 제가 서운할 거라는 건 아세요. 민철아, 난이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형이랑 어머니,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살아왔는데요, 여보. 일단 진정해 애들께. 안방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해요. 제 말에 남편은 끓어오르는 열을 참으려는 듯 머리를 쓸어넘기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치 끌리는 짐승처럼 따라오시더라고요. 저도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이건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과가 어떻든 당사자 2명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야 해요. 안방문에 몸을 살짝 걸쳐 두었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간 안방에서는 간간히 말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요. 폭발하겠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가 울면서 무언가를 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남편은 한평생 동안 부모님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냐고 하는 말에도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나 도움이 정말 필요해서 돕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도와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서 시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눈이 멀었다. 그때는 정말 장남을 잘 키우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다고 했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로 가득 찬 남편의 목소리도 흐느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더욱 심해졌어요. 나는 그 방문 앞에서 내가 뭘 빌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2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했어요. 화해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통쾌한 복수를 할 것인지. 나는 그저 내 남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세법가로 창밖이 흐릿해지기 시작할 때쯤 안방에서 들려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졌어요.
더 신중하게 눈치를 살피며 안방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마치 우는 듯이 지쳐 잠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을 들어 쥐고 있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쓸어 만질 것 같았지만 이내 뭔가 무서운 사람처럼 선을 거는데 그래도 남편이 뻔하지 않은 것을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어오, 정말 염치가 없는 건 알아. 하지만 무슨 말할지 알 것 같아. 당신 결정대로 해.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신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게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님과 같이 남은 시간 동안 있다면 좋겠다고 지금 제게 이야기한 거죠. 맞아. 미안해. 위원할 게 뭔가 있어. 지금 당장 힘들다 생각하기 전에 난 어머님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당신 모습을 보는 게 버거울 것 같아. 어머님 집으로 모시러 와 달라고 말씀해.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내 앞에서 몸을 웅크리며 울었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 곁에 있는데도 부모님께서 제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던 어린아이처럼 이를 계기로 조금씩 호전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울면서 그동안의 시간을 후회했어요. 솔직히 말해 어차피 남편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어요. 나중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 새벽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잠들면 잘 자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남편이 침대에서 떠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의 발을 살며시 만지며 어깨를 쓰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그냥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시에 눈을 감고 싶다고 말했고 항암을 포함한 치료를 최소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더하지 않고 싶고 먼저 떠난 아버지처럼 조용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제게 그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단지 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왕따 같은 걸 거부했습니다. 남편보다는 나의 줄일 수 있는 일상이 많아 일을 줄이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마다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 동안 시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미안하다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 시간이 절대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고 약 4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퇴근 후에 저와 남편을 불러와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하는지 모를 거야. 정말 고맙다. 그러자 저는 말했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 안 하셔도 저랑 이 사람이 달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몰라. 내가 하루에 수천 번을 말해도 다 전에 질릴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야. 그리하여 어머니께서 이상한 손으로 저희에게 증여 계약서를 건네주셨어요. 그 증여 계약서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없고 또한 저와 남편의 공동 이름으로 적혀 있었어요. 또한 10억 원의 현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들어있었죠. 저와 남편은 그 계약서를 만질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아니 유도느냐?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건물만 남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모은 현금도 남겨줘야지. 민수 그놈은 그저 그 건물에만 눈이 멀어 있어서 우리 돈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 그렇게 쉽게 이미 잃어버렸겠지. 그 놈이 지금은 이 돈을 몰라도 나중에 냄새 맡고 너한테 올 수도 있다.
내가 그 놈이 이 돈 10원도 못 건드리게 변호사 통해서 넣어야 한테 다 주고 갈 테니까. 지금까지 우리 희수란 내 아들 민철이가 받은 상처를 다 덮은 액수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너희에게 고마워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잠들어서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허모님, 그러지 마세요. 왜 눈을 뜨세요? 지금도 건강하신데 제발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랑 하루라도 더 살아주세요. 민철아. 내 몸 상태는 내가 1순위로 챙겨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니 미련 없이 가도 될 것 같아. 시어머니는 10억을 우리에게 증여해 주시고 눈을 감으며 열이 쓰셨어요. 원하던 대로 집을 떠나지 못하고 호흡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과 손주들이 다 모여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남편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마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음이 나왔어요. 왜 일찍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내가 늘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넘어가야 해. 넘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하거나 다가가서 예전에 당신이 받았던 상처를 모두 넘기기로 하면 어머님은 아마 끝까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잘못을 모르고 떠나시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해소하며 떠나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었지만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신 시어머니가 묻힌 납골당에 시아버지와 함께 마중 나갔습니다. 6월에 시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당시했습니다. 내 남편은 자신에게 평생 남는 상처를 준 부모 중 한 명이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떠나셨고 우리 가족은 정말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이자만 남아있을 때까지 갚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돈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 담긴 소중한 돈이라서 우리는 부주의하게 다룰 수 없었죠. 그 소중한 돈의 냄새를 맡고 연락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그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잠시 내려와 얼굴을 비춰가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그 아주버님이 여자니까 어느 날은 남편이 방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들어가 보니 남편이 휴대폰에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정신이 네. 누가 나를 마음대로 다루진 않아요. 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할 거예요. 돈 냄새를 맡지 말고 너 같은 사람에게 죽어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줄 수 없어요. 난 너를 이제 형으로 생각조차 안 해. 이혼은 다 내가 처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나이 소리와 투자 귀재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재산만큼 그 후 폭풍처럼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마라. 내 인생에서 안 나타나면 너는 사기친 투자자들에게 튀어버릴 테니 너가 어디 있는지 죄다 고백하겠고.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는 아주버님이 받고 몇 년 만에 먼저 연락한 목적은 다름 아니라 돈이었다. 그 인간은 사업을 망치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사기를 조금씩 해서 정보를 남발했고 그게 들키자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 하고 손해를 보았기에 숨어서 산다고 한다. 아버님 건물이 있잖아. 그것도 빼서 투자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벌금을 내야 하며 또한 일로 이용해 위자료까지 내야 한다. 아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동안 꽤나 받아먹은 것 같아. 아버지는 건물을 믿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나요? 진짜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플 때 돌봐주면서 받은 게 없었나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느끼지 못해 괴로웠죠.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에 대한 뉘우침과 용서를 받은 남편의 상처는 아직도 싸늘해 보였어요. 다행히 그 후로 전혀 연락이 없었지만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 재차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의 흉터에서 지치지 않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길고도 어려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크면서 부모님의 차별을 받고 늘 뒤로 물러서 살아온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계시다면 나는 왜 차별을 받아야 했는가? 나와 다른 형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고 되물으면서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만 억지로 찾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입은 상처를 손으로 헤집어 공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차별한 부모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차별을 당하면 평생 자신을 의심하면서 끔찍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은 내 부모가 내게 해준 것과 같은 정도일 뿐이라고 속이면서 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모두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